교수님, 이번 수업은 거짓 내용이 포함된 세뇌 교육이네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아니, 자네는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건가? 제가 한국에 바로 염따라 중국에서 직접 겪은 한국인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키가 난쟁이 똥자루 만하다고요. 여기 중국인 유학생들과 외국인 교수가 심각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 교수가 중국인 학생을 향해 키와 몸무게가 어떻게 되냐고 묻자 중국인 학생은 입을 꾹 닫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의 의사가 되기 위해 현재 영국의 옥스포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체스카라고 합니다. 이제 막 1학년 과정을 진행 중인 저는 학교 지침 사항에 따라 의과 전공 분야는 물론 제가 평소 관심 있어 하던 식품영양학과의 교양 강의까지 참석하며 평온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최근 식품영양 교양강의 교수님께서는 선진국의 나라일수록 평균 신장이 큰 이유를 조사해 오라며 간단한 과제를 내주셨고, 저는 그중 매우 독특한 나라인 한국을 선택해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평균 키가 작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최근에 통계 자료인 10대의 평균 신장에서 영국 학생들의 평균 신장을 뛰어넘는 평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대와 30대의 평균 신장에서도 영국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평균 신장을 보이고 있더군요. 이는 같은 아시아권의 나라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통계 자료였고, 특히나 한국은 중국과의 평균 신장에서 무려 5cm 정도 차이가 나고 있던 상태였기에 저는 같은 아시아 지역의 나라인데, 한국만 이렇게 키가 큰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에 한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간단한 발표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완성해 참석한 식품영양 교양 강의에서 저는 한 중국인 유학생의 매우 이상한 주장을 듣고 말았는데요. 그녀는 첫 번째 강의 발표자였지만 저와 발표 자료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꽤 많았는데, 뜬금없이 한국은 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 평균 신장 부분에서도 역시나 꼴찌의 기록을 보여줬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기괴한 주장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과 선진국 상관관계를 모두 조사했었던 저에게는 저 중국인 유학생이 정말 자료 조사를 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주장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에 제일 잘 맞는 나라는 아마 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곳의 몇몇 학생들은 저처럼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과 후진국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놀랍게도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후진국 중 가장 키가 작은 평균 신장 통계 자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신장의 성장 과정에는 유전적인 정보와 환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완벽하게 가난한 나라인데요. 첫 번째로 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고기를 먹지 못해 키가 성장할 영양 구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과거보다 아주 약간 평균 신장이 상승한 기록은 있지만 어차피 중국인들의 평균 신장과는 무려 8cm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같은 아시아권의 나라에서 유전적인 형질도 비슷하고 기후 환경도 비슷하지만 유일하게 다른 부분은 바로 한국이 찢어지게 가난한 농경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절한 고기. 그러니까 단백질의 공급과 영양학적 구성이 갖춰져 있는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말이죠. 하지만 한국처럼 가난한 나라에게 이러한 모든 것은 사치품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사서 먹을 돈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쌀과 감자 그리고 떡으로만 식사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성장기에 있는 한국인 학생들의 키를 멈춰버리게 만들고 말았죠. 실제로 현재 한국을 제외한 다른 후진국의 나라들을 살펴봐도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평균 신장이 작은 나라들은 모두 고기를 먹을 돈조차 부족한 완벽하게 가난한 후진국이라는 사실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인들은 외모마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렇다면 한국의 연예인들이나 세계 외모 순위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은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겠죠. 안타깝지만 그들 모두는 중국인들의 DNA를 가지고 있는 토종. 중국인이면서도 한국에서 그나마 부유하게 태어나 고기를 사서 먹을 돈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니 한국에서 연예인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지나치게 부풀려 마치 자신들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은 외모적으로 뛰어난 국가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기를 먹을 돈도 없어서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학생들의 평균 키가 제일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와 반대인 완벽한 선진국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고기가 너무나 풍부하다 못해 이제는 평범한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줘도 먹지 않고 한국인들에게는 꿈의 음식처럼 여겨지는 오리고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은 오리를 이용한 고기들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결과물로 중국인들의 평균 신장은 한국인들과 8cm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벌어지고 말았죠. 중국인과 한국인이 같이 서서 있으면 아마 다윗과 골리앗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인 중국과 선진국 호소국인 한국의 차이 아닐까요? 겉모습이나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숨길 수는 있겠지만 겉으로 바로 드러나면서도 수술로도 불가능한 평균 신장은 데이터로 조작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아마 이곳의 많은 외국인 학생들도 최근에 거짓 한류 인기의 한국인들과 사귀고 싶다. 한국인들은 전부 잘생기고 키가 크다라는 이상한 소문을 믿고 있었겠지만 저는 오늘 한국의 실체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신들이 본보기로 삼고 사귀어야만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한국인이 아닌 키가 크면서도 잘생긴 중국인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중국인 유학생과 비슷한 주제를 이미 조사했었던 저로서는 들으면 들을수록 저 중국인 학생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인 학생은 이미 선진국 최고 반열에 놓여있는 한국을 누가 들으면 고기도 못 먹는 가난한 나라로 둔갑시켜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은 물론 은근슬쩍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며 대뜸 중국인들을 만나야 된다는 기괴한 주장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강의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은 중국인 유학생 단 한 명만을 제외하고 표정이 전부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바로 얼마 전 진행됐었던 교양 수업 중에는 중국인 학생들이 단체로 머리도 감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아 강의실 전체의 냄새가 진동하는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때부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중국인 학생들은 씻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피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한국인들보다 외모 순위도 높고 키도 크다니 그 말 자체로 너무나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은 오히려 강의실이 조용해지기 시작하자 키 작은 난쟁이 나라 한국인들의 실체를 이제야 알아버려서 충격을 받은 것이냐며 더욱더 흥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저는 참다 못해 강의실의 학생들을 대표해 그 중국인 유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이미 비슷한 주제로 자료 조사를 모두 마쳤던 상태였기에 저는 그 중국인 유학생의 자료들을 데이터로도 반박할 기회였고 이는 평소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중국인 학생들에게 불쾌함을 느껴왔던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복수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한마디를 던지자마자 중국인 유학생은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중국 학생은 키가 몇인가요? 저와 비슷한 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진행하셨는데 발표하신 대부분의 발언들이 제가 조사한 자료와 맞지 않아 많은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중국인들은 선진국 사람들이라 고기를 잘 먹어서 키가 크다 외모가 뛰어나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발표를 진행하신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제가 조사한 24년의 최신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10대 평균 신장은 5cm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이는 20대와 30대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중국은 20년보다 지금 24년의 평균 신장이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더욱더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후진국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고기를 못 먹는 가난한 후진국의 나라는 아마도 중국이 아닐까요? 이렇게나 확실한 통계 자료가 있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계속해서 한국은 농경의 나라라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을 한번 가보세요. 중국보다 더욱 깨끗한 길거리와 도시 인프라 그리고 세계 1위에 올라 있는 거대한 공항까지 중국과는 이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국가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부유함과 국가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10대들에게 더욱 풍족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이라고 알려졌던 영국조차 한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평균 신장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까요? 영국은 과거 선진국이기는 했지만 지금 전 세계의 나라들 중 고도비만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제 규모와 생활,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은 영국과 고도비만율의 통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즉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더욱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고기를 보충하거나 무언가를 먹는 행위 자체가 다른 나라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평범한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평균 신장이나 몸무게를 떠나 절대적인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이러한 건강학적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은 영국인들의 평균 신장과 유일하게 비슷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의 DNA를 가지고 있지만 영국인들의 평균 신장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한국의 생활 환경이나 먹거리 환경이 얼마나 뛰어난지 유추할 수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신이 주장한 중국은 한국에게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10대들은 평균 신장에서부터 중국의 학생들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건 성장해 나갈수록 물리적으로 상당한 피지컬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한국인들의 뛰어난 외모와 신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한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외모 순위에 절대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은 이유 또한 이와 큰 연관성이 있죠. 하지만 중국인은 이 순위에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라는 특수 직업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의 평균 신장과 외모, 그리고 피부에서 한국과 중국은 같은 아시아 지역의 나라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특히나 당신들은 씻지 않는 문화를 오히려 존중하는 이상한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곳 강의실에서 중국인 학생들이 단체로 샤워를 하지 않고 강의에 참석해 모두가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학생들은 미안함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에서는 씻는 것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행위라며 자신들만의 이상한 사상을 저희에게 강조했죠. 혹시 중국은 제대로 씻을 수 있는 물조차 공급되지 않아 샤워하는 물을 아끼는 것인가요? 이렇다 보니 중국인과 한국인들은 얼굴의 피부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동양인이 아닌 백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맑고 고운 피부를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중국인들은 머리를 감지 않아 기름이 흐르며 피부가 좋지 않은 외모가 평균적이죠. 물론 외모만으로 그 나라의 선진국의 척도를 절대적으로 확인하기는 힘들겠지만 당신의 주장처럼 중국인들은 그렇게나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꼬집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평균 신장과 절대적인 외모 피부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환경적인 도시 인프라와 영양학적 공급이 넘쳐올러 외모를 가꿀 수 있는 나라이지만 중국은 먹고 살기에 급급한 가난한 나라이기에 나타나는 차이가 아닐까요? 한국인들과 만나고 싶다는 외국인들은 정말 많지만 중국인과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인들은 전 세계인의 매력을 주목시키고 있는 뛰어난 국가이고 평균적인 키까지 커서 선진국을 아예 초월해버린 새로운 개념의 나라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들이 있기에 지금 한류라는 트렌드가 더욱 인기를 끌며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한국 관광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은 한국과 중국인들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있나요?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150만 원 이상은 물론 30대로 가면 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데 거리낌이 없지만 중국은 월급 자체가 너무나 적다 보니 한 달 생활비가 고작 10만 원 선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삶의 질에서 15배 크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이죠. 당신도 지금 그러한 중국의 가난한 실체 때문에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요? 심지어 한국은 한우는 물론 삼겹살마저 누구나 편하게 사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고기의 공급에는 이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잖아요. 오리고기는커녕 한국처럼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먹을 돈이 없어서 고구마와 감자를 주식으로 삼는 것은 바로 당신들 아닌가요? 이렇게 한국과 중국은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평균 신장의 숫자마저 조작하며 발언을 하는 당신의 모습은 중국의 가난한 실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먼저 발표를 했었던 중국인 유학생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갔고, 제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인 학생은 자신의 자리에서 몸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녀는 꽤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였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도 중국인들이 씻지 않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불편했다며 웅성거리는 여론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던 교양 수업에는 다른 중국인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몇몇 중국인 학생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씻지 않는 것은 세계의 환경을 위해 물을 아끼고 있는 것이라며,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삼겹살은 원래부터 중국의 것이었다는 기괴한 주장을 하더군요. 특히 그들은 제가 중국이 고기조차 못 먹는 가난한 나라라고 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자신들은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육류 소비는 위험한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인들의 고기 식습관이 전 세계 식문화를 망치는 나쁜 것이라는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변명을 할 이유조차 없었고, 그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그들을 무시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또 다른 중국인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국인의 뻔뻔함은 구역질이 나올 정도라며 지금 한국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부유한 나라가 된 것 자체가 중국인들의 봉사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의 외모도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물려준 것 아닌가요? 한국은 아무런 전통도 DNA 장점도 없는 국가의 사람들인데 중국 선조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지금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증거들로는 한국의 유명 위인들이 전부 중국인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죠.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세종대왕도 원래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한글을 만들었지만 지금 한국 정부는 한글이 마치 한국의 고유한 글자인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죠. 특히 중국은 가난했던 한국의 중국의 전통 고기인 오리고기의 지원은 물론 각종 육류품들의 식습관 문화를 알려줬고 이제서야 한국인들은 그 기술을 배워서 고기를 먹고 있는 것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한우 또한 원래는 중국의 것이었다는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평균 신장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하셨는데 한국에는 마트와 정육점이라는 시설 자체가 없어서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설마 이런 세부적 환경도 조사하지 않고 지금 한국이 고기가 풍부한 나라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TV에 나오고 있는 한국의 삼겹살이나 소고기 문화는 전부 꾸며진 것이기에 속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한국인들의 주식은 쌀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평균 신장이 커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없다는 말이고 이는 최근 한국의 10대들 사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꼭 한 명씩은 한국 학교의 급식 문화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은 TV에 나오는 학교 급식인데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은 한국인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축사도 없을 뿐더러 그저 쌀만 먹는 가난한 나라라고요. 그나마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부유해진 것도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의 도움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고 여론몰이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는 중국 정부의 지원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마 이 점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을 텐데 지금 한국인도 아닌 당신이 한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중국인들은 잘 씻고 다닙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마음이 착해서 샤워하는 물을 아껴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이는 물을 펑펑 쓰는 한국인들과의 생활 개념 차이가 다른 것뿐이죠. 즉 환경까지 생각하며 절약 정신을 보이고 있는 진정한 선진국 사람들은 바로 중국인이라는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중국인 학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 있던 몇몇 학생들은 교수님을 향해 당장 저 중국 학생을 강의에서 제외하라는 야유가 쏟아져 나왔고 저 또한 그녀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중국 학생은 세계적인 소고기 중 하나인 한국의 한우를 부정하면서까지 한국은 소를 키울 수 있는 식육 시스템이 없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반복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상황을 모두 지켜보시던 교수님께서 입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인 학생들을 향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한 뒤 각각 주장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강의실 앞쪽 단상으로 나와 보여달라고 했지만 단 한 명도 단상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랬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아무런 증거 자료 없이 마치 소설의 이야기처럼 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전부였고, 교수님께서는 결국 그 중국인 학생들의 학과 번호를 메모하신 뒤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모두 중국인이라는 사실은 유감스럽지만 공통으로 한국을 향한 아무런 근거 없는 폄하 발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어떤 나라의 학생들도 지금의 한국을 깎아내리거나 조롱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닌 소설 속의 이야기들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대체 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인가요? 한국에는 소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하셨나요? 지금 현재 선진국 순위에 있는 나라 중 축산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의 한우는 그 맛과 영양성이 뛰어나 해외의 많은 미식가들도 찾아가서 먹는 일종의 고급 요리로 취급받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아무런 특산 고기가 없지 않나요? 국민들이 자랑하는 오리고기도 그저 지형적 특성에 따라 오리가 더 많을 뿐 한국처럼 뛰어난 영양학적 구성이나 특별한 뭔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고 했는데 대체 무슨 지원을 해줬다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국은 단 한 번도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도 기술적 지원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기술력을 훔쳐오기 위해 산업 스파이를 국가적 단위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말 그대로 당신들은 아무런 근본과 전통도 없는 도둑질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외모적인 부분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중국인 학생들이 개인 위생에 부실하다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건 당신들 스스로도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번 강의 시간이 끝나면 중국인 학생들은 제 강의에 참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향한 열등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에서 당신들은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중국인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남자들이 작고 돈도 없어서 이렇게 많은 눈을 치울 사람도 없을 거야. 중국이나 되니까 사람도 많고 힘도 있어서 이 정도로 눈을 치우는 거지. 심지어 한국 강원도에는 눈 때문에 사람이 고립도 된대. 중국 흑룡강의 강추위에 한 식당 안에서 중국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러시아 여성도 이 대화에 껴있는데요. 왜 이렇게 한국을 욕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에서 방한화와 장갑을 파는 일을 하는 시 샤를이라고 합니다. 겨울이 춥기로 유명한 러시아에서 온 자는 중국의 겨울왕국이라 불리는 흑룡강의 추위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겨울용 의류와 장갑을 판매하는 러시아 사업가 샤르리입니다. 이번 여행은 비즈니스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추운 날씨에 도시가 어떻게 번창했는지 탐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흑룡강을 눈을 처리하는 데 익숙할 것이라고 상상했어요. 러시아 모스크바만 해도 폭설은 일상이거든요. 4월까지도 눈이 안 녹는 날이 있어요. 제가 방 하나를 파는 사업을 성공한 이유죠. 저는 사업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폭설에도 불구하고 제설차가 도로를 치우고 인도를 삽으로 치우고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는 등 생활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기대가 컸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시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길은 눈 속에 파묻혀 혼란스러웠고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로의 경계가 사라져 있었어요. 지하철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20cm의 눈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데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흑룡강도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인프라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의아했어요.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우는 사람도 없었고 도로에 눈도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흑룡강에 얼어붙은 도로를 바라보는 순간 놀라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겨울과 빙판길이 낯설지 않았지만 흑룡강에서 본 광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때는 분명한 길이었던 도로는 이제 두꺼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거의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미끄러운 미로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다 라고 혼자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향에서는 아무리 폭설이 내린 후에도 거리가 깨끗이 치워지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도 눈을 치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놀라웠어요.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흑룡강에서의 첫날 아침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호텔 밖거리가 눈 덮인 미로로 변해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가는 길이 원정대처럼 느껴졌어요. 고객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옷이 흠뻑 젖어 있었고 기운이 빠졌을 뿐 아니라 흑룡강의 겨울 날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길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쌓여있는 눈이 갑자기 무너지면 죽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아무도 눈을 치울 생각을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누군가는 도로를 다녀야 하는데 말이에요. 흑룡강에서 또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언덕길을 내려가던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꽝꽝 얼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의 방치되고 눈으로 덮인 보도는 미끄러운 위험 요소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길을 찾다가 발을 헛디뎌 심하게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통증은 즉각적이고 극심했으며 저는 러시아에서도 눈을 사랑했지만 저를 이렇게 크게 다치게 한 적은 없었어요. 치료를 받기 위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겪은 경험은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기본적인 상담과 치료 후 받은 청구서는 거의 2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생활비를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중국은 밥 한 끼를 먹는데도 3,000원 정도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병원 진료 시간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병원이 전화도 받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죠. 저는 원래 가던 병원이 아니라 동네 야간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이 병원은 A병원에서 요구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5만 원만 청구하더라고요. 받은 치료는 똑같았어요. 현지 거래처 지인들에게 어이없어 하면서 이 사실을 알렸더니 외국인인 제가 바가지 요금을 썼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말도 짜증나게 했어요. 중국에 기부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장갑과 방 하나를 팔아주잖아요. 저는 병원에 따지려고 해봤어요. 지금까지 영수증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저는 흑룡강의 겨울을 이해하고 적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얼음 축제로 유명한 흑룡강은 얼음으로 뒤덮인 도시 외관에 독특한 매력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밖으로 나가면서 눈 덮인 거리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나갔죠. 눈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다르게 겨울을 맞이하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은 끊임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중국어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발음이 뛰어나지는 못했나 봐요. 제가 중국어를 할 때마다 은근하게 비웃는 것이 느껴졌어요. 거래처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저는 서울에 출장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냥 모스크바로 빨리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어요.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해 중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던 중 제 노력은 제 발음에 대한 조롱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러시아인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 아메리칸이라고 하면서 저를 조롱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수였고 저는 혼자 있는 여성이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죠. 그 일로 저는 상당히 낙담했습니다. 제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무리의 현지인들이 제가 특정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을 따라하며 은밀하게는 아니지만 대놓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은 수치심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한다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은 저에게 새롭고 불쾌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흑룡강에서의 허리 부상 때문에 비행 시간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비행 도중에 어지러움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려다가 주저앉았는데요. 한국인 승무원분들이 빠르게 눈치를 채고 저에게 어려움이 있는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허리 통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승무원분들이 평소에 쓰던 파스와 핫팩을 가져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영어도 아주 잘하는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한 달 동안의 외로움과는 대조되는 따뜻함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대조를 이뤘습니다. 분주한 인천공항은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허브였습니다. 외부의 쌀쌀한 공기는 흑룡강을 연상시켰지만 질서와 정돈된 느낌은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익은 광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흑룡강에서도 자주 보던 광경이었죠. 하지만 제설에 대한 서울의 접근 방식은 흑룡강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길은 깨끗했고 보도는 삽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눈을 치우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우는 문화가 발전해 있었던 거죠. 일반 도로 고속도로 할 것 없이 눈이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치워져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미끄러져서 다치지 않도록 염화칼슘이 곳곳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흑룡강과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돋보였어요. 제가 도착한 날 밤에 눈이 아주 많이 내렸는데요. 차가 조금씩 느리기는 했지만 이 많은 대중교통들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심지어 집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수많은 제설차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밤에도 이렇게까지 일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구나 느꼈어요. 심지어 한국의 제설차들은 전부 유럽의 고급차인 벤츠였는데요. 거래처 분들한테 서울은 벤츠가 막 제설을 하러 돌아다닌다고 말했더니 대부분 모르셨는지 막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하셨다고 하신 분이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설차는 다 벤츠를 쓴다고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은 강원도에 비하면 눈이 내리는 편도 아니라고요. 강원도는 진짜 러시아만큼 눈이 온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강원도는 눈을 다 못 치우나요? 이랬더니 거래처분이 말씀하시길 강원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강원도 공무원들의 목표는 밤사이 쌓인 눈을 다 치우고 차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요. 처음 눈을 치울 때는 이게 되나 싶었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눈을 치우다 보면 다 된다고 하셨습니다. 눈 치우는 얘기를 너무 즐겁게 하셔서 웃겼어요. 이 풍경을 실제로 볼 일이 생겼어요. 강원도에도 거래처를 만들 일이 생겼거든요. 서울에 계신 분들의 차를 타고 강원도를 가고 있었는데요. 똑같은 누가 봐도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눈이 전날 새벽에 아주 많이 왔었는데 어쩐지 서울에서부터 오는 길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고급차인 거대한 벤츠 제설차가 지나갔었죠. 모든 사람들이 직업 정신을 바탕으로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집 앞 눈을 치우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전 눈이 많이 오는 나라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감탄했습니다. 강원도 장병들의 제설 작업을 지켜보면서 저는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을 뒤덮은 폭설에 맞서 헌신적인 장병들이 한마음으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저를 깊은 감탄과 존경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러시아에서 제설 작업은 일상적인 작업으로 지방정부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의 아름다운 지방에서는 군이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정말 칭찬할 만한 수준의 헌신과 규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익숙했던 노동 집약적인 방법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중국에서 조롱을 받았던 것들이 걱정되어서 기본적인 한국어를 공부해 왔는데요. 한국어를 하니까 한국 분들은 엄청나게 좋아하셨어요. 심지어 계속해서 한국어로 말하지 않고 영어로 직접 번역 앱을 돌려서 이야기를 걸어주었습니다. 정말 친절했어요. 어느 날 한 식당에서 꼭 먹어보고 싶었던 김밥을 주문하려다 언어 장벽과 씨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은 기껏해야 초보 수준이었기 때문에 주문 내용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긴장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식당 직원은 엄청난 친절과 인내심으로 대응해 주었습니다. 제 어려움을 알아차린 직원 중 한 명이 제게 손짓과 그림을 가리키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김밥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며 격려하는 말투로 조급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더듬더듬 말을 이어가자 그녀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 즉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흑룡강에서 현지어로 말하려다 조롱을 받았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의료 서비스 경험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받은 허리 치료는 효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청구의 투명성과 치료의 질은 흑룡강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흑룡강은 기대도 안 했고 저는 러시아에서도 이런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영수증이 아주 큰 종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모든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옆에 계신 한국인분이 한국인이라면 더 싼 가격으로 이용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흑룡강에서도 그렇고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영수증이 이렇게 자세히 써져 있는 건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 이만한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고 돈을 내는 건 기본이거든요. 러시아는 미국보다 꽤나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그래요. 전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어요.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한국의 병원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바가지를 씌우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아주 투명했죠. 한국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짧았고 접수부터 의사까지 모든 직원이 항상 정중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허리 부상으로 받은 치료와 관심의 수준은 모범적이었습니다. 환자를 숫자나 케이스가 아닌 사람으로 먼저 대하는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약국은 더 놀라웠어요. 정말 마트 같았습니다. 약이 한 종류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약사는 능숙하게 영어로 제 증상을 물어보고 약이 어디에 쓰이는 것까지 알려줬어요. 심지어 약을 먹으면 졸린지 안 졸린지 추후 증세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 생활에 적응하면서 흑룡강에서의 생활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효율성과 시민의식, 일상생활에서의 공동체 참여는 계속해서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은 바쁜 도시 생활과 공동체적 책임감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방 하나를 파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발이나 옷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자 같았어요. 일단 검정색 롱패딩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파가 왔다고 하는 날이면 모두 맞춘 듯이 롱패딩을 입고 왔어요. 와중에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 대학생들이 귀여웠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의 롱패딩에는 모두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써져 있었어요. 한국인의 겨울 패션을 보면서 놀라움과 매혹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능성과 보온성에 중점을 둔 겨울 옷차림이 주를 이루는 러시아에서 온 저에게 한국 거리의 스타일리시하고 다양한 옷차림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보온성을 잃지도 않으면서 스타일리시함까지 추구했거든요. 목도리 귀마개 패딩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다양한지 몰랐어요. 북적이는 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추위에 대비해 패션과 실용성을 결합한 독특한 방식으로 옷을 입는 것 같았습니다. 코트는 보온성뿐만 아니라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스카프, 모자, 장갑 등으로 포인트를 주어 색감과 개성을 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위에 적합한 옷을 입으면서도 각자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세련된 롱코트부터 강렬한 패딩 재킷까지 그 종류는 무궁무진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대담한 선택과 혁신적인 레이어링 기법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겨울 의류에 대해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많은 것을 깨닫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겨울 패션에 더 많은 스타일과 다양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패션에 대한 한국인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보온성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러시아에서도 단순히 기능에만 충실한 것들이 아니라 외관도 생각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흑룡강에서의 초기 경험은 매혹과 좌절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독특한 매력과 겨울 문화가 있는 이 도시는 흥미로웠지만 무질서한 제설 작업 폭설, 병원에서의 실현 등 제가 직면한 어려움은 복잡한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모든 장소에는 아름다움과 어려움이 공존하며 이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하는 것이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직원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비가지를 씌우려고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사연 때문에 미국인 여성이 화를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LA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피치입니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살던 작은 마을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오래된 떡갈나무와 더 나은 시절을 보냈던 집들이 늘어선 익숙한 풍경이었죠. 구석구석 추억이 깃들어 있고 골목마다 추억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마을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 벽이 꽉 막힌 느낌이랄까요? 저는 항상 열심히 살아왔어요.
인생은 제게 수많은 도전을 던져주었지만 저는 결단력과 근성을 가지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테리를 혼자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테리의 웃음 천진난만한 질문 꼭 안아주는 포옹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상황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료품점은 수년 동안 저희 직장이었습니다. 통로는 익숙했고 단골 고객들은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앞치마를 두르고 이름표를 달고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매니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침울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피치 미안하지만 당신은 오늘까지만 일해야 할 것 같군요 라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그 말에 전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 매장에서도 인원을 감축하고 있었고 저도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도 벌써 2년 넘게 일했는데 그 해고 대상이 저인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흉한 왼쪽 뺨에 흉터 때문인가도 생각했었죠. 1년 차로 일할 때 예전에 정리하다가 날카로운 것에 베어서 생긴 자국인데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저에게 큰 컴플렉스였고 아마 해고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청구서는 어떻게 지불할까, 테리를 어떻게 부양해야 할까,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테리를 위해 강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짐을 싸고 있을 때 한 줄기 희망이 왔습니다. 한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 편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순간에 저희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었답니다. 저는 편지를 손에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테리는 제 어깨 너머로 크고 파란 눈을 크게 뜨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테리가 봉투에 그려진 화려한 엠블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편지란다. 한국 여행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적혀 있어. 테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저희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휴가 같은 거야. 예전에 마트에서 응모하라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했었는데 당첨이 된 것입니다. 한 달을 사는 응모였는데 다양한 나라 중에 한국으로 당첨된 것입니다. 생활비와 숙소도 제공해주는 플랜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 자리에 잠시 앉아 그 소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 다 한국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밖을 여행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모험을 떠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는 나라였거든요. 그나마 요즘 유행하는 K-팝 삼성현대나 삼성도 어렸을 때는 일본 기업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당첨된 거에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출국 전 며칠 동안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우리는 지역 도서관을 방문하여 한국에 관한 책과 다큐멘터리를 빌렸습니다. 테리는 끝없는 호기심으로 한국어로 배우고 싶은 문구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함께 모여 앉아 인사말과 공통 질문을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웃으며 말하며 발음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가오는 모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친구와 이웃들은 흥분과 부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마리아 부인은 테리를 위해 여행 일기를 쓰라고 다이어리도 선물해줬고 젊은 시절 한국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테일러 씨는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한 봄 벚꽃의 아름다움, 길거리 음식의 맛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몰랐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우리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테리의 방은 야간 조명의 은은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테리는 고민형에게 앞으로 겪게 될 모험에 대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길을 잃으면 어쩌지, 말이 안 통하면 어쩌지. 그러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해준 황금 티켓인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기회이자 테리에게 작은 마을 너머의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죠. 출발하는 날. 아침은 화창한 햇살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택시가 밖에서 경적을 울리며 여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 문을 잠그는 순간 저희의 마음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테리는 고민형을 꼭 껴안고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가는 거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밖으로 나오자 선선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공항의 규모는 매우 컸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여행자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얼굴이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효율성이었습니다. 간소화된 출입국 절차부터 고속열차까지 모든 것이 시계처럼 잘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테리는 터치스크린 키오스크와 자동화된 통로를 가리키며 기술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낯선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길을 안내해 주었고 심지어는 지역 별미를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고향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풍경이었죠.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식사는 전통 식당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았고 친절한 웨이트리스가 우리에게 요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테리와 저는 김치 불고기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대담하고 매콤한 맛으로 미각이 폭발하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멀리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음악과 웃음소리, 길거리 음식 냄새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테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설렘으로 반짝이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번 여행이 특별할 거라는 걸 알았죠. 서울은 대조의 도시였습니다. 고궁 위로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있고 전통 찻집 옆에는 현대식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죠. 테리와 저는 이 도시를 탐험하며 경이로움과 발견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냈어요.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하여 그 웅장함과 역사에 감탄했습니다. 테리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사진 포즈를 취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또한 도심 속 평화로운 오아시스인 청계천을 따라 산책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가장 좋았던 것 중에 저는 재래시장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시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테리는 떡볶이를 먹어보고는 매워서 잘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땀을 흘려가면서 계속 먹더군요. 매운 음식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사로잡은 것은 광경과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전통놀이를 가르쳐준 어르신부터 세계 여행에 대한 꿈을 공유한 젊은 예술가까지 한 사람이 저희의 한국 여행에 특별한 장을 더해 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테리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웃고 울고 희망과 꿈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를 넘어 마음의 여행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우연히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무인 매장이었습니다. 테리는 스낵 음료 장신구로 가득 찬 작은 가게를 둘러보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붙어있는 작은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메모에는 필요한 것을 가져가시고 계산은 상자에 넣어주세요. 실내가 우리 가게의 신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전히 실내로만 운영되는 매장이라는 개념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간식 몇 가지를 신중하게 고른 후 거스름 돈을 계산대에 정확히 넣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한국 문화의 뿌리 깊은 정직과 성실함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신뢰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테리의 기술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서울 한복판에 있는 독특한 카페로 이끌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커피숍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내부에는 전자기기의 천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고 로봇이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카페가 많은 편인데 바리스타가 없이 커피를 만들어주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테리는 로봇 바리스타와 금세 친구가 되어 로봇에게 질문을 던지고 프로그래밍된 농담에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반면 저는 전통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전통차를 마시면서 한국 고전을 홀로그램으로 공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가던 중에 동네 공원 산책을 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긁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저는 움찔하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제 옆으로 달려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가방에서 연고약과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눈물이 핑 돌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괜찮아요. 마침 연고와 밴드가 있었는데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만남이었지만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이라는 건가요? 전 정말 감동했어요. 며칠 후 서울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거렸지만 그날의 거리는 저에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무게가 너무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기 때문에 전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분비는 거리를 걸으면서 흉터가 있던 자리에 매끈한 피부를 만지작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제 컴플렉스인 왼쪽 뺨의 흉터를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용 쪽의 기술도 워낙 좋고 비용도 저렴하다고 커뮤니티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아서 전 이동을 했었죠. 클리닉은 현대적인 건축물과 트렌디한 상점으로 유명한 서울의 고급 지역인 강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세심한 서비스에 감동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유니폼과 전문적인 태도를 갖춘 직원들은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답하고 두려움을 덜어주며 시술 과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가격을 이야기했을 때 전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로 이 가격이 나올 수 없는데요. 순간 사기가 아닌가, 내가 원하는 시술이 아닌가 싶었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저렴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니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 선생님은 키가 크고 매우 훤칠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과거에 아픈 기억인 흉터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는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제가 편안하게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수술 마취를 했기 때문에 흐릿했습니다. 기계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 간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 김 박사의 안정된 손길 깨어났을 때 붕대가 그 부위를 덮고 있었지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제가 마취에 깨어나는 동안에 테리는 간호사분들이랑 같이 잘 지내더라고요. 전 안심했습니다. 테리의 웃음과 이야기가 병실을 가득 채우니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테리는 엄마 이제 더 예뻐지는 거야 라고 물으며 흉터가 제거된 것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붕대를 떼어내던 날은 감격스러웠습니다. 김 박사가 부드럽게 붕대를 벗겨내는 동안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통스러운 흉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는 매끈하고 잡티 하나 없는 피부가 있었습니다. 엄마 공주님 같아졌어요. 테리가 기뻐 소리쳤습니다. 이 시술은 단순한 미용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힐링이 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친절과 전문성은 제 외모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새로운 목표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테리와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설 때 서울의 거리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더 밝아 보였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지원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지 시장을 거닐던 테리의 눈에 형형색색의 천을 파는 노점상이 들어왔습니다. 테리의 관심을 눈치챈 노점상은 그녀에게 다가가 한국 전통 매듭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인은 민첩한 손놀림으로 실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엮어내는 복잡한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항상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던 테리는 그 옆에 앉아 매듭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노인이 젊은이를 가르치며 문화와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뜻밖의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또 다른 날 저희는 동네 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테리는 한국 아이들과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몸집과 어눌한 말투로 가득 찬 아이들의 놀이는 보편적인 언어의 증거였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함께 웃고 놀고 서로 쫓고 쫓기며 장난감을 공유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두 팔 벌려 포용하며 적응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미식 여행은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테리 입맛을 가진 테리가 접하는 모든 한국 요리를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달콤한 빙수를 먹었는데 망고밥 빙수였는데 처음 먹어본 테리는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국 전통 삼겹살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경험은 다양한 반찬과 함께 오감의 향연이었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테리는 떡볶이 다음으로 삼겹살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테리가 배운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부터 적응력의 가치까지 테리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듭을 만드는 노인이나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 등 현지인들과의 놀이를 통해 테리는 공감과 친절을 배웠습니다. 하루가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테리가 낯선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기쁨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회복력,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은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테리가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한국은 우리 고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마음은 모두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저는 테리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살면 어떨 것 같아? 테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좋아요. 엄마, 공원 아이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동네에 있는 친구들은요, 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정신적, 물리적 둘 다 치료를 해주었지만 우리에게는 미국에 뿌리를 두고 고향과 연결되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거는 포기를 했지만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아름다운 풍경, 깊이 있는 문화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희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충만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소중히 간직해야 할 추억과 깊이 새겨야 할 교훈, 그리고 소중히 간직해야 할 우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여정이 우리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테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대한민국이라고 속삭이면서 이 모험과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땅을 떠났지만 한국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올 겁니다. 그때는 다른 곳도 가보고 싶네요. 좋은 곳 있다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의 고등학교에 점심시간 큰 소리가 나는데요. 너 컨닝한 거지? 고작 한국 같은 나라에서 온 게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이 공부 잘하는 건 전 세계에서 알잖아. 따지던 영국인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주변의 친구들은 이 상황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저는 런던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포니엘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국에 있는 명문 대학교의 로스쿨에 진학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영국 아이들과는 다르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죠. 역사나 사회, 영어에 대한 공부는 어렵지 않았지만 수학은 남들보다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했었죠. 한국 학생들은 수학을 잘했어요. 한국 학생들만 보면 위축되고 내 성적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크루즈의 고등학교에 온 걸 환영한다. 민정아, 몬타나 선생님이 우리 반의 새로운 학생을 소개하며 말했어요. 한국 학생이 전학을 온 것이었어요. 저는 경계했습니다. 저는 또 한국 학생이 전학 왔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자 민정이의 뛰어난 두뇌는 학교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민정이의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미스터리에도 흥미를 느꼈습니다. 민정이는 책에 파묻혀 있거나 선생님들도 어려워하는 복잡한 문제를 풀고 있었거든요. 저는 민정이가 정말 괴짜라고 생각했지만 걔가 똑똑하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했어요. 제가 노력하던 것도 걔는 몇 분이면 풀어냈거든요. 어느 날 몬타나 선생님이 깜짝으로 문제를 냈어요. 몇 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다는 수학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푼 학생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선생님은 칠판에 문제를 적으셨고 반 아이들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흥분했습니다. 저를 증명할 기회였으니까요. 문제를 풀기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조용히 문제를 풀고 있는 민정이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민정이가 칠판으로 걸어가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반 아이들은 민정이가 쉽게 문제를 푸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방법은 우아하고 단순했습니다. 몬타나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반 아이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정이의 천재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약간의 질투심이 섞인 경외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상에 서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민정이는 누구보다 쉽게 모두를 제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민정이에게 다가갔죠. 너 컨닝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다른 한국 학생들도 못 푼 문제잖아. 민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폭주했습니다. 너 한국에서 다 풀고 와서 영국에서 이렇게 성적을 쉽게 얻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한국으로 돌아가. 민정이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너도 공부 잘하잖아. 너도 풀 수 있을 걸 내가 알려줄까? 제가 화를 냈는데도 민정이는 저에게 수학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됐어라고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정이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어낸 건데 저는 잘못도 안 한 사람한테 화를 낸 거니까요. 인정하기 싫지만 수학으로는 걔가 1등이 맞았어요. 첫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정이에게 다가가자 민정이는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미안. 제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손을 흔들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나는 민정이야. 한국에서 왔어.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학교와 좋아하는 과목 그리고 전반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공부에 열정적인 친구를 만난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상위권에 있는 중국 애들은 자기들끼리만 다녔는데 민정이는 저랑 함께 다녔어요. 저는 민정이의 부모님이 급하게 직장에서 영국으로 파견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또 한국 교육 시스템은 민정이 같은 천재도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는 점이 부러웠어요. 민정이는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목표에 대해 매일 토론했어요.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 점에 대해서 서로 도왔죠. 민정이는 영국에 급하게 오게 되어 많이 걱정했는데 친한 친구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저 역시도 좋았습니다. 핸드폰이나 유튜브에만 관심이 있는 학생이 아니라 정말 학문에 관심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저는 민정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는 단순한 수학 천재가 아니라 저와 마찬가지로 꿈과 희망, 두려움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민정이의 이야기는 저를 넘어선 세상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인생에는 성적과 경쟁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걔는 정말로 착했어요. 경쟁자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을 올릴 생각을 했죠.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것은 제가 전 세계를 가로질러 제가 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한국이라는 곳까지 가게 될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정이와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민정이의 총명함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론 저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다가오는 기말고사에서 민정이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경쟁심에 다시 불이 붙었고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공부에 쏟았습니다. 한편 민정이는 다가오는 시험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민정이의 공부 방식은 저와는 달랐는데 암기보다는 이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민정이의 공부법이 궁금했어요. 시험이 다가오면서 학교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민정이와 저 중 누가 1등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기말고사 날이 다가오자 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잘 준비했고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시험은 어려웠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간 여유를 가지고 시험을 마치고 민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이는 평온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2등을 했어요. 민정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1등을 했어요. 심지어 걔는 겸손했습니다. 한국에서 자기가 배운 적이 있는 거라서 운이 좋았다고 말이에요. 그건 증명까지 필요한 문제였어요. 단순히 배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죠. 저는 아쉬웠지만 민정이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때 민정이를 괴롭혔던 부정행위 의혹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민정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을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민정이와 그녀의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 교육 방식에 대해 배웠어요. 저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지만 너무나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민정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저희 엄마는 민정이에게 정말 고마워했어요. 제가 성적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 친구였거든요. 심지어 민정이는 착하고 공부까지 잘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교육에 대해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의 교육은 자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민정이는 엄마의 계속된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해 주었어요. 민정이가 말하는 내용은 놀라웠어요. 자기가 서울에 있을 때는 상위권이긴 했지만 1등까지는 못했다고 했죠. 이번 시험은 운이 좋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기가 유학을 오게 되면서 소개받은 유학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대학 입시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민정은 서울을 떠나오긴 했지만 영국 대학을 가기 위해 한국에서 따로 관리를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엄마랑 저는 놀랐어요. 영국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학 입시를 위한 학원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도와주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도 이 시스템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민정이는 저 정도의 성적이면 한국에서도 쉽게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어떤 스펙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정은 저 때문에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면서 집에 식사를 하러 오라고 했어요. 민정이네 집은 작은 아파트지만 전통 장식품부터 가족 사진까지 구석구석 한국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음식이 또 얼마나 맛있었는지 저는 음식을 그렇게 좋아한 게 아닌데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저는 민정이의 말을 듣고 방학 때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제가 첫째라서 엄마는 대학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학을 어려워하니까 수학에 대한 조언을 한국에서 듣고 싶어 하셨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민정이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는 마을에서 열리는 한국문화축제라는 특별한 행사에 저를 초대했어요. 설렘과 호기심에 저는 바로 동의했죠. 문화를 처음 접하는 저는 민정의 가이드와 함께 한국 문화를 빨리 경험하고 싶었어요. 사실 친한 친구랑 뭐를 한들 재미가 없겠어요. 전 이쯤 되면 민정이가 거의 저희 선생님이었어요. 뭐든 민정이랑 같이 하고 싶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김치는 민정이네 집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뭔가 맛이 달랐어요. 민정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김치 재료에 따라서 집집마다 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한복도 입었어요. 저희 둘이 자매 같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코인 노래방 인생 사컷 같은 부스도 이용할 수 있었어요. 요즘 한국 문화가 인기라서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저희를 부러워했어요. 저는 민정이가 고등학교 제 인생에 제일 가는 행운인 것 같았어요. 이후 민정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민정이는 저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대중음악을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흥미를 느끼고 혼자서 더 많은 것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국제 변호사로서 한국의 다양한 사안들을 다루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여름방학이 다가왔고 드디어 한국에 갈 타이밍이었어요. 저의 엄마는 항상 저의 노력을 지지해왔지만 특히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딸의 새로운 배움에 대한 열정, 예술에 대한 창의성, 심지어 모험적인 요리 실험 등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가족은 한국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고자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민정의 가족은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며 여행의 여정을 도와주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한국의 현대적인 인프라와 교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놀랐습니다. 저는 민정이를 만나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요.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압도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 민정이 덕분에 제 인생의 중요한 일부가 된 한국에 처음 와본 것이었으니까요. 공항 자체가 경이로웠고 단순한 환승지라기보다는 미래형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을 걷다 보니 효율성과 정돈된 구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갔지만 공항 직원들의 미소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민정이가 고국에 대해 어떻게 묘사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 한복판에 서서 저는 민정이가 말했던 자부심과 기술 발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방문했던 공항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노숙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공항에는 수화물 무게를 제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울도 있었어요. 저희의 가장 중요한 일정은 대치동에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대치동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렇게나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거의 영국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 이상이 한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지역을 방문하고 나서야 민정이의 나는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에 대한 헌신과 노력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이 잘한다는 거잖아요. 대치동에서는 주말에도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는 다양한 과목과 시험 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원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부모들은 학업 성공의 가치에 대한 집단적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저보다 더 놀라셨죠.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 끈기 있는 태도를 배우는 것 같기도 했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수업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인내하면서 끈기를 배우는 거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치동의 교육을 지원하는 인프라였습니다. 학교와 교육기관이 잘 갖춰져 있었고 교통체계도 잘 갖춰져 있어 학생들이 통학하기 편리했습니다. 다양한 학원을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 및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특히 맞춤형 학습 접근 방식과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강조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저는 유학원 중 한 곳에서 평가를 받고 학습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저와 엄마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교육이 어떻게 도전적이면서 동시에 양육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동안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어요. 저는 정말 제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같았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저와 엄마는 여행에서 배운 몇 가지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두는 한국의 교육 방식에 영감을 받은 엄마는 선생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어요. 이 계획에는 논문 쓰기 창의적인 프로젝트 명상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정말 좋았어요. 지금까지 혼자 공부했던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전략이 자신의 학습을 더 즐겁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향상되기 시작했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민정이는 저희 스터디 파트너가 되어 자신만의 공부법을 공유하고 제가 체계적이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수학은 민정이가 1등이었지만 저희는 최고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죠. 저는 이 새로운 학습 방식에 적응하면서 교육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교육은 저를 바꾸는 방식이었거든요. 세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다른 학생들과 심지어 교사들도 저희의 스터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같은 반 친구들 중 일부는 저희에게 배우고 싶어 스터디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항상 학업에 집중하던 민정이도 역시 저희 교육 방식의 영향을 받아 영국 교육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면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민정이는 학교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동아리에도 가입하는 등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친구가 더 많아질 정도였죠. 저희는 학기가 끝날 때 한국과 영국의 교육 방식을 융합한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어요. 발표는 호평을 받았고 내용뿐만 아니라 끈끈한 유대감과 팀워크에 대해서도 박수를 받았습니다. 진심과 감동이 담긴 발표는 박수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장이 끝나는 동시에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씁쓸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토대로 대학 에세이를 썼고 지금 제가 가고 싶었던 옥스퍼드, 런던 주립대 등에서도 합격 발표를 받고 어디를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교육 컨설팅이 아니었다면 제가 대학에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민정이와 한국의 똑똑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